자, 매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채권법 총론까지 봤고요. 채권법 강론에서는 매매, 임대차예요. 뭐 중간에 교환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뭐 한 페이지짜리고요. 매매하고 임대차에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필요한 그 용어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돈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만일에 상대방도 돈이 아니라 물건을 주는 거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걸 교환이라고 합니다. 교환.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일방 당사자는 물건을 주고 주로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을 주고 상대방은 돈을 주는 그런 계약을 매매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계약이에요.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 계약이다. 낙성, 특별한 절차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당사자가 내가 이걸 팔겠다. 오케이, 내가 사겠다. 이렇게 말로 계약이 성립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그거 왜 필요하냐? 당사자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쌍무계약이다. 서로 간의 의무가 서로에게 있죠. 대가적인 의무 관계가 있습니다. 또 서로 간의 재산적인 출연이 있죠. 그래서 유상계약이고 불료식 계약이고 특별한 요건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매는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가 합의하면 돼요. 재산권 이전에 관해서 합의하고 그리고 대금도 합의하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되는 거죠. 이 청약자는 반드시 매도자일 필요는 없어요. 매수자가 청약자가 될 수도 있어요. 딱 이렇게 지나다가 건물이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이 누구지? 홍길동이야. 그래서 홍길동을 딱 찾아갑니다. 내가 이 빌딩을 100억에 사겠소. 파시오. 이러면 청약이잖아요. 그죠? 매수자가 청약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빌딩 주인이 줬소. 그러면 뭐 계약 성립이죠. 자, 그래서 당사자들이 재산권 이전에 합의를 하고 대금 지급에 약정을 하면 그러면은 매매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행 시기는 언제 할 거고 변제 장소는 언제고 계약 비용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합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런 거 없어도 그죠? 재산권 이전의 합의와 매매 대금 딱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매매 예약이라는 게 있는데 예약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약속하는 거죠.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뭐를 나중에 본 계약을 서로 간에 하자는 걸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마치 약혼하고 비슷한 거죠. 나중에 결혼할 것을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결혼도 그냥 일상적인 용어고 혼인이라고 불러요. 혼인. 나중에 혼인할 것을 약정하면서 미리 하는 거, 이 약혼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나중에 본 계약을 둘이 체결을 하자. 그래서 요거를 해놓는 게 예약입니다. 예약. 자,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약도 채권 계약입니다. 당연히. 예. 그래서 예약을 했을 때 그럼 예약하게 되면 상대방은 본 계약이고 체결되겠구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전 준비도 할 거고 본 계약 체결 준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본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면 요거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편무 예약과 쌍무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편무 예약이라는 건 당사자 일방만 청약을 해서 본계약을 성립시킬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은 승낙 의무만 부담하는 예약이고 쌍무 예약은 각자 청약할 권리를 가지고 각자 의무도 부담하는 이걸 쌍무 예약이라고 불러요. 일방 예약이라는 건 뭐냐? 당사자 일방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거고 쌍방 예약은 서로 간에 모두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럴 때 우리 민법은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 예약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매매 예약이라고 쓰면 보통은 일방 예약이라고 봅니다.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하죠. 자,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은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본 계약을 탁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본 계약인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 형성권, 예약 완결권을 딱 행사하게 되면 즉시 본 계약이 딱 체결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예약 완결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양도성이 있고요. 그리고 양도를 함에 있어서 예약 의무자의 승낙도 필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약 완결권은 뭐 계속 존속하는 게 아니라 10년이에요. 10년. 당사자가 예약 완결권을 기간을 정했다. 그럼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겠죠. 만일에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10년 안에 해야 됩니다.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물론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기간에는 뭐 10년을 초과해서 예약 기간을 설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것도 가끔 시험에 나요. 자, 이게 이제 매매 예약입니다. 매매 예약. 그리고 계약금. 계약금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계약금은 뭐냐?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교부하는 금전기타 유가물인데, 이거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죠? 보통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를 매매할 때는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번에 나눠두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금 없이 그냥 매매 대금을 완샷으로 주고 끝낼 수도 있어요. 또 계약금 주고 잔금만 주고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중도금도 여러 번 나눠서 낼 수도 있죠. 그렇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인데, 계약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계약금은 누구냐? 돈 내는 사람이 주는 겁니다, 보통. 그죠? 금전기타 유가물을 교부하는 거죠. 그죠? 교부하는 거. 자, 그래서 성립 시기는 계약은 본계약과 종된 계약이죠. 주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도 체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종된 계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드시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계약 성립 이후에 나중에 계약금을 주고 뭐 체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매매 대금을 한 방에 주기로 처음에는 계약을 했는데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협상해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하자. 그래서 계약금 입금하면 그 계약금 되는 겁니다. 자, 이 계약금은 줬다 그러면 성질이 있는데, 계약금의 최소한의 성질은 이거예요. 증약금. 약정이 있었음을 증거하는 돈입니다. 이게 증약금이에요.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의미를 가지는 게 계약금의 최소한의 요소입니다. 이게 증약금이 계약금의 최소한의 성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인데, 그거 말고 손해배상의 예정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해약금의 추적. 계약금을 주게 되면 법에서는 어떤 걸 추정해 주냐면, 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매수인이에요. 계약금을 매도인한테 주는 거니까. 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자, 계약금을 받은 자, 매도인죠. 이 사람은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그 받은 계약금의 만큼만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약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죠?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그냥 채무불이행이 뭐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해제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해약금에 의한 해제예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당연히 있는 성질입니다. 이건. 그리고 해제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해제는 언제 할 수 있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약금을 통한 해제가 돼요. 이행에 착수한다는 건 뭐냐면 본격적으로 당사자들이 계약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약 절차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는 아직 본격적인 계약 이행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본격적인 계약 이행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느냐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중도금을 지급받을 때 이겁니다. 또는 중도금에 가름하는 물건을 받을 때, 이럴 때예요. 이럴 때 본격적으로 계약 이행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에 착수했다. 이거는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하여튼 계약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안 돼요. 보통은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행에 착수한 걸로 보게 됩니다. 중도금에 가름해서 어음을 준 것도 이행 착수로 봐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어음이라는 건 부도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급이 되기 전까지는 이행으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도 이행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시험이 잘 나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그죠? 계약금에 의한 해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손해배상의 예정은 뭐냐면 요거는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금을 특약이 있어야 돼요.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의 성질은 무조건 가져요. 이건 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려면 반드시 그거에 합당한 특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배상의 예정은 뭐냐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잖아요.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이 있는데 자, 이 둘 중에 누군가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 해제할 수 있잖아요. 해제. 그러면 예컨대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이 있다 쳐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수인은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손해 액수를 계산해 가지고 매도인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손해 액수를. 그런데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 알겠는데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얼만큼 났는지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어렵고 손해 액수를 밝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쵸? 화는 나겠지만 액수 밝히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럴 때 손해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손해가 있었다는 점만 입증을 하면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하자고 미리 약속하는 게 손해배상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특약을 한다는 건 자, 당사자 간에 누가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계약을 해제할 때 손해배상액은 요 금액으로 한다. 요런 특약을 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성질을 갖는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해약과는 다른 성질인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누군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없더라도 이 금액으로 손해금을 이렇게 준다 이런 겁니다. 이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예컨대 손해 액수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컨대 손해 액수를 열심히 밝혀봤더니 매수인 측에서 얻은 손해가 예컨대 1,0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딱 해놓은 게 뭐 계약금이 5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매도인은 5천만 원에 2배를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약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나는 실제로 손해는 1,000만 원밖에 안 났는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1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리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손해는 지금 5억이 났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을 1억밖에 안 했으면은 그 1억밖에는 못 받아요. 그런 단점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성질입니다. 저거는 특약을 해야 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약금의 성질이고요. 자, 해약금에 의한 해약. 그죠? 계약금을 주고, 자,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 그냥 뭐 내가 매수인이에요. 그럼, 이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해버렸을 때, 자, 마찬가지로 소급표가 존재한다. 하지만 원상회복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죠. 왜? 서로 이행에 착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상회복할 게 없습니다. 서로 이행에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 안 해요. 왜? 누군가의 채무불이행은 아니거든. 그죠? 누군가의 채무불이행이 아니거든요. 왜? 채무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뭐 채무불이행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매매의 효력입니다. 매매가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재산권을 넘기고 매수인은 뭘 해야 돼요?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한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매도인의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겠죠.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완전한 권리의 이전을 말해요. 완전한 권리의 이전. 그리고 주물을 넘기면 종물도 같이 넘어가고 그런 얘기고요. 과실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다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과실 취득권이 매도인한테 넘어가느냐? 인도받으면 넘어갑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그때부터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매수인에게 목적물 인도가 됐다. 그러면 그 인도 시점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게 돼요.
근데 아직 매수인한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언제냐면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했을 때 지급한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한 이후에는 설사 아직 인도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한테 과실 취득권이 넘어온다는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대금 지급. 대금 지급은 뭐 이행기에 지급하면 되는 거고 정해진 날짜가 있겠죠. 뭐 계약금은 줬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로서 줄 거고 그 다음에 잔금은 동시행 관계 있고 이렇게 주면 됩니다. 대금 이행 장소는 언제냐? 보통 채무 이행 장소는 일반적으로는 지참 채무 원칙이어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지금처럼 매도인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이거는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는 걸로 특칙이 있어요. 이건 특칙일 뿐입니다. 특칙. 자, 그리고 대금 지급 거절권, 이건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매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하고 매수인은 자, 돈을 줬어요. 다 줬습니다. 매도인한테 물건을 받습니다. 물건을 받았는데 그 물건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줄 돈 다 줬는데 내 의무는 다 했는데 얘가 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럴 때 추궁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담보 책임이라는 게. 응? 그러니까 목적물을 넘기는 사람은 그 목적물의 상태에 대해서 일정한 담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증을 해라 이거지. 이게 멀쩡할 거라는 보증. 그죠? 그럴 때 언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담보 책임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매도인 입장에서도 자기는 멀쩡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줬어요. 근데 변질된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변질시킨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은 부담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내가 팔았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뭔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다. 이게 물건이든 권리든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불러요. 특별한 고의과실에 의한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규정해 놓은 이런 상태일 땐 이렇게 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무과실 책임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잘못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매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의미가 강하겠죠. 그리고 법정 책임이다.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매수인의 보호. 이것 때문에 둔 규정이에요. 이 담보 책임에는 돈을 깎아달라. 대금 계약액 청구권. 그리고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담보 책임의 내용이 이게 이제 중요한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기본 강의에서 세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냥 여기에서는 뭐 제목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이건 뭐냐면 매도인이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는데 자기 집이 아니야. 예컨대 이 정도를 제가 이제 집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집을 5억에 팔았어요. 근데 내 집이 아니라 삼성 이재용의 집이야. 이재용 회장의 집을 내가 파는 겁니다. 계약서 작성해. 계약금도 받아 5천만 원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 반드시 매매 계약을 내 물건만 팔으라는 보장이 없어. 남의 물건도 팔 수 있어요. 문제는 이행기까지 등기를 넘겨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이재용한테 쫓아가서 뭐 샤바샤바 하든 뭐 내가 사든 뭐 해가지고 넘겨줄 수 있으면 돼요. 문제는 못 넘겨줬을 때 이거를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합니다. 타인 권리 매매.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실무상 좀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아파트를 낙찰받아요. 낙찰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낙찰 보증금 내고 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됐어. 자, 낙찰자로 선정됐으니까 한 달 내에 낙찰 대금 다 내고 내가 갖고 오면 돼요. 자, 이 생각을 하고 낙찰자로 이제 내가 딱 되자마자 내가 바로 등기 이전 해가지고 내가 팔아먹을 생각으로 새로운 말소자를 구해갖고 이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직 내가 경락대금을 다 내기 전에. 그럴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대금 다 낸 다음에 내가 등기 받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넘긴다. 요 생각으로 아직 매매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 사람하고 계약할 수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의미만 일단은 알자고요. 의미만. 이게 타인 권리 매매고,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거. 이거는 전형적인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내가 집을 팝니다. 그 집에 딸린 정원도 팔아요. 정원. 정원이 이제 딱 이제 100평 해가지고 집원 딱 써가지고 이제 팔았어요. 그 값까지 딱 쳐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이 100평의 정원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이 중에 30평이 내 게 아니었어. 그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남의 거를 내가 팔아버린 게 됐어요. 이럴 때 나머지 70평은 내 게 맞고 팔아버린 100평 중에 30평이 남의 거였어요. 이게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깎아달라고 할 수 있겠지. 그죠? 매수인 입장에서. 야, 30평 그거 안 됐으니까 깎아줘. 그리고 30평이 남의 거라는 걸 몰랐다면 매수인이. 그러면 계약이 야, 나는 70평 갖고는 이거 안 해. 그러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목작물의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이게 뭐냐면 내가 매매를 하는데 그 매매 대상을 수량으로 결정한 거예요. 수량으로 결정한 거. 양으로 딱 그 단위로 결정해 놓은 거 있죠. 아까 타인에게 일부가 속한 거는 내가 한 덩어리를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남의 거였던 거고, 지금 이거는 예컨대 내가 사과 100박스 이렇게 파는 것처럼 100박스, 100개 이렇게 수량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일부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100박스를 팔았는데 상대방한테 도달한 거는 90박스밖에 안 된 거예요. 이런 게 목작물의 수량 부족인 거죠. 이럴 때도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뭐겠어요? 깎아달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의자밖에 안 됩니다. 선의자만 깎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악의자는 왜 안 되냐면 90박스밖에 안 된다는 점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악의자라는 거는. 그러면 이 사람은 매매대금 협상할 때 90박스의 값을 정했겠죠. 그러니까 악의자를 굳이 보호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의자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익적 권리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아파트를 매수한 겁니다. 내가 매수자예요. 매수자고 매도인한테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돈도 다 줬어. 근데 이 살 때는 전세권이나 아니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막상 소유권 등기를 딱 갖고 와 보니까 여기에 전세권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할 때, 매매 계약 당시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용익적 권리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담보 책임을 매도인한테 물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이 있는 경우. 여기 보면 전세권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하고 요 밑에 거.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제한이 있는 경우. 이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아파트를 사요. 근데 전세권이 있는 걸 알아. 사는지 알아. 근데 매도인이 설명을 해요, 나한테. 요 전세권 또는 저당권 등기가 있긴 한데 요거는 내가 없애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나는 돈을 다 줬겠죠. 그러니까 요 저당권이나 전세금 요 금액을 빼지 않고 그냥 매매대금 전체를 다 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 전체 주면 이거 없애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다 준 거야.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등기를 갖고 와 보니 나중에 얘가 매도인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없애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대신 갚아주거나 내가 이거를 말소하거나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한테 쫓아가서 멱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왜 이거 없애준다더니 안 없애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담보 책임 묻는 거는 매수인 입장에서
저당권 전세권이 있는 거 알았어요. 그죠? 아, 등기에 찍혀있는데 그거 모르겠냐고. 알았어. 알았는데 없애준다고 했거든. 근데 안 없애져가지고 내가 돈 내서 이걸 없애버렸어. 요럴 때 묻는 담보 책임. 이 앞에 있었던 용의권의 행사, 그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취득한 겁니다. 그런 뭐 전세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취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 그런 경우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를.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 정도 이해만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의미만. 그 정도. 요게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읽다 보면. 이게 똑같이 전세권이 있는데 위에 전세권, 밑에 전세권이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위에 거는 내가 뭔가 물건을 취득했는데 이 물건이 갖고 있어야 되는 권리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 두 번째 거는 매매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사과를 샀는데 사과가 썩어 있다거나 뭐 이런 거죠. 이게 물건의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 이거는 담보 책임을 누가 물을 수 있느냐? 선의 무과실인 사람만 물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과가 썩어 있는 걸 알고 산 사람한테 담보 책임권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깨끗한 사과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와보니까 썩어 있더라. 이렇게 선의 무과실인 사람한테만 담보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특정물에 대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특정한 물건, 세상에 다른 건 없고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없고 딱 그 물건밖에 없을 때 그거를 사기로 한 거예요. 예컨대 뭐 내가 쓰고 있는 노트북을 중고로 친구한테 팔았어요. 이런 게 특정물입니다. 예, 요 물건 하나밖에 없는 거, 요게 특정물이에요. 내가 노트북을 친구한테 팔았는데 그 노트북이 다 고장났다. 뭐 이러면 친구한테 뭐 담보 책임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특정물에 대한 담보 책임이고, 종류물에 대한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종류물이라는 건 예컨대 뭐 슈퍼에서 사과 2박스를 내가 사겠다. 집으로 배달해달라. 이런 거죠. 사과가 수십 박스가 있어요. 그 중에 2박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일한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요렇게 종류로만 내가 특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슈퍼마켓에서 이 수십 박스가 있는 거에서 2박스를 분리해 가지고, 그죠? 우리 집에 배달을 와야 되겠죠. 자, 2박스를 분리해서 우리 집에 딱 들고 왔을 때 특정이 돼요. 그럼 내가 그걸 수령하면 되죠. 그랬는데 딱 2박스를 받아봤더니 1박스가 다 썩어 있어. 그럼 1박스 교환해 주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종류물에 대한 담보 책임입니다. 그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 사과 박스들이 있다, 사과들이 있다 그러면 이 썩은 거는 갖고 가고 새로운 거 하나 갖다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돼요. 만일에 대체할 게 없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러면 되겠죠. 그 얘기가 여기에 써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은, 자, 경매를 하더라도 예컨대 뭐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아파트에 문 다 부셔져 있고 이거는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거는 담보 책임 묻지 못합니다.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묻는 규정이 없어요. 묻는 규정이 없고 그거는 묻지 못해요. 권리의 하자일 때만 묻습니다. 권리의 하자일 때만. 일단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1차적으로는 채무자한테 담보 책임을 묻고 2차적으로는 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 그 사람들한테 묻을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매도인 뭐 동시행 뭐 됐고요. 하여튼 담보 책임도 기본 강의할 때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는 다시 사온다는 뜻입니다. 그죠? 다시 사온다.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게 중요해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유보한 경우에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서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거. 요게 환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친구한테 팔아요. 1억에 팝니다. 1억에 팔고 파는 계약을 할 때 1년 안에 내가 다시 사올 수 있다.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환매권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환매권 등기를 해놔요. 그게 환매입니다. 그러면 1년 기간 동안 안에 그 환매권 그 등기해 놓은 거에
환매 금액 있죠? 그 금액을 딱 주고 다시 환매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찾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채권 담보 형식이에요. 대부분은 내가 친구한테 집을 파는 형식으로 돈을 1억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안에 내가 변제를 다 하게 되면 다시 집을 찾아오게 되는 요런 형식으로 이용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요 양도담보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 매도담보다 이건 뭐냐면 양도담보든 매도담보든 다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의 담보권 설정인데 양도담보는 자 소유권을 넘기되 당사자 간에는 소유권을 그냥 매도인이 갖고 있는 형식. 당사자 간에는 외부적으로 등기야 뭐 그냥 매수인한테 넘어가겠지만 이 상대방한테 채권자한테 넘어가지만 하여튼 당사자 간에는 소유권은 이 매도인한테 유보된 상태. 요게 양도담보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매수인한테 소유권을 넘기고 당사자 간에도 소유권을 매수인한테 넘기고 다만 나중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환매권 등기만 해놓은 거. 요거를 매도담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소유권을 넘기면 매도담보, 내부적으로는 그냥 매도인한테 유보시켜 놓으면 양도담보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강한 양도담보, 약한 양도담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몰라도 되고 하여튼 환매는 그렇다. 그러면 환매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시험에 많이 나는 건 환매의 시기입니다. 시기.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만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합의를 했다. 그거는 재매매의 예약이라고 부릅니다. 재매매. 재매매 예약하고 저것도 등기하면 돼요. 가등기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형식은 달라집니다. 환매 이러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 환매 예약을 해야 됩니다. 환매 계약을 해야 돼요. 환매대금은 당사자 간에 정하면 돼요. 매매대금에다가 기타 매매 비용 같은 거를 합쳐가지고 환매대금으로 정하면 됩니다. 당사자가 정하면 돼요. 그리고 환매 기간도 제한이 있어요. 5년, 3년 이렇게. 부동산 여기에다가 환매 등기한다 그러면 환매권 행사 기간은 5년보다 넓게는 못해요. 길게는 못하고. 그런데 자동차에다가 환매권 등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 3년 넘지 못합니다. 자, 환매 기간이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임대차. 임대차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민사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에서만 다루겠습니다. 우리 기초 강의에서는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적 여력이 없어서 기초 강의를 좀 회차를 늘려서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임대차라는 건 임대인이 임차물을 이렇게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그럼 임차인은 뭐네요? 월세 내죠, 월세. 그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그죠?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차의 목적물은 당연히 물건이고 그죠? 그리고 임대차는 채권계약입니다. 채권계약. 다만 임대인이 임대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는 있어야 되냐면 관리권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은 관리권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소유권자가 하겠지만 자, 존속기간 별도의 약정은 없어요. 존속기간은 장기, 단기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옛날에는 제한이 있었다가 지금은 제한이 없어졌어요. 자, 옛날에는 20년, 지금 20년이 넘는 이렇게 기간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의 갱신. 당사자가 예컨대 임대차 기간을 2년, 3년, 5년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자유롭게 정한 다음에 그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 갱신할 수 있죠. 그럼 갱신하면 돼요. 당사자가 합의로 갱신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요게 중요하죠. 토지의 임대차는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했어요.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게 아직 있습니다. 그죠? 건물이나 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갱신을 해줄지 아니면 계약갱신을 거절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는 아직 있다고? 지상시설은 아직 있다고. 수목이나 건물이나 아직 있어요. 그럼 이거 때려 부시고 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사회경제적 손해가 막급하다. 그래서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면 네가 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도 있었어요? 지상권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지상권에도 그 계약행시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법정갱신은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쭉 다 됐는데 서로 간에 계약을 갱신하지 말자 뭐 가타부타 얘기도 없이 그냥 이 약정된 일자를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이랬을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걸로 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뭐 사용할 때 뭐 제한 같은 것들이 뭐 약정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다만 임대차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가 돼요. 임대차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된다. 자,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그죠? 임대인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통지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통고를 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 보고 임차인이 나 나갈게요 이랬으면 한 달이 경과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법정갱신이 돼가지고 그 기간이 없는 임대차가 됐을 때 임대인이 자 이제 임차인한테 이제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세요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6개월 안에 나가라는 얘기고 임차인이 나 나갈게요 이랬다는 얘기는 자기가 나갈 때를 이미 정해놨겠죠. 그러니까 나갈게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할 땐 한 달만 시간을 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임대차 약정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임대인의 권리는 월세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월세가 상당하지 않다. 그러면 월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차임 증액 청구권입니다. 근데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약정해버리면 그건 유효예요. 그건 유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담보물권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받아가지고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넘겨줘야 돼요. 자기가 월세 받았으니까 넘겨주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목적물이 파손되거나 그러면 고쳐줘야 돼요.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이면 임차인이 살면서 고치면서 쓰면 돼요. 아주 사소한 거면. 근데 사소한 게 아니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사소한 게 아니면. 그러니까 다툼이 있겠죠. 이게 극히 사소한 건지 아니면 극히 사소하지 않은 건지 이건 당사자의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방해 제거 의무, 뭐 사용 수익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이거 다 없애줄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였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환해줄 의무가 있고, 뭐 담보 책임, 그러니까 저 월세 받고 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어야 되겠죠. 당연히 매도인과 유사한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 목적물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거는 등기 청구권과 건물 등기 있는 차주권인데 이거는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으면은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 사용권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좀 복잡하네요.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필요비 상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에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이게 보존 행위라고 불렀고, 이 보존 행위에 들어간 비용이 필요비입니다. 이거는 돈이 들어간 즉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보일러, 그죠? 가스 보일러가 이게 고장이 나서 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수리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뭐 고쳤다. 고치는데 30만 원 들었다. 그럼 그 30만 원은 필요비니까 즉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거는 이걸 고친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상 유지지. 유익비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비용을 말하죠. 요거는 임대차 종료하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차 종료하면. 그리고 이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을 허여받아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저지시킬 수 있죠. 그거는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비용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같은 것들은 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그래서 대부분은 포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거 여러분들이 임대차를 이렇게 거래하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인테리어는 나중에 다 철거하고 간다? 원상 회복하고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인테리어 대금은 전부 다 유익비인데 유익비를 싹 다 포기하겠다는 그런 특약입니다. 그죠? 부동산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회복한다. 이건 뭐겠어요, 전부 다. 인테리어 다 때려 부신다. 이런 뜻이죠. 2억이 들었던 3억이 들었던. 유익비 포기입니다. 유익 포기.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컨대 건물에다가 건물 이렇게 했는데 건물에다가 임차인이 뭔가 이렇게 공사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설치했어요. 설치. 자, 이거에 대해서 첫째, 기존에 있는 건물에 부합이 됐다. 부합이 돼가지고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 됐다는 건 독립성이 없다는 거죠?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유익비가 됩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 대상이 돼요. 두 번째. 자, 독립성이 있다.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이 안 되고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대상이 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돼요. 임차인이 저렇게 뭔가 별도의 설치를 했다. 근데 기존 건물에 부합이 돼서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 독립성이 있다. 예컨대 뭐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등기가 가능한 부분을 했다. 증축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요거는 또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돼요. 무효가. 자,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뭔가 임차인이 공사를 해가지고 돈이 뭐 몇 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상환 청구권 대상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대상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부속물 매수 청구권 대상이 되는 게 임차인 입장에선 좋은 거고 임대인은 그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독립성이 있다 없다. 이게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자, 토지 임대차일 때는 앞서 봤다시피 먼저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합니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해요. 그러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요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그 임차인이 채무불이행 같은 게 있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뭔가 임대인에게 뭔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무는 다 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게 여기에 있는 기본 골자입니다. 기본. 자, 차임 감액 청구권 이거는 그죠? 뭐 일부 멸실로 인한 거다. 예컨대 내가 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하나 임차를 했는데 뭐 절반이 부서졌다. 나머지 절반밖에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좀 깎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뭐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한 차임 감액 청구권, 뭐 예컨대 뭐 세상에 디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다. 그럼 좀 깎아주세요.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사정 변경이니까. 그리고 임차인의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월세 내는 거죠. 차임지급. 그래 놓고 차임지급을 2번 이상 연체했다. 그러면 계약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2번이에요. 2번. 자, 그리고 임차물을 보관하는데, 그러니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계속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이것도. 그죠? 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임차권의 양도, 일단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권의 전대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세적 효력이 없고 당사자, 채권자가 노 하면 저거 못합니다. 기본이에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권의 임차권자가 전대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30평대 아파트를 임차를 했어요. 그래 놓고 내가 방 3칸은 필요 없고 방 1칸 정도는 남한테 이렇게 빌려주겠다. 다시 임차인을 구한다. 요게 이제 그 전대해 주는 건데, 요것도 임대인이 미리 허락을 안 해주면 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거 시험에 많이 나는 거. 허락받지 않고 이렇게 양도나 전대했을 때, 그쵸? 이게 문제예요. 자, 임대인의 동의.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만일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 이게 당연히 시험에는 많이 나오겠죠.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 그래도 임차인과 임차권 양수인 간에 이 사적인 채권 계약, 이거는 유효죠. 지들 둘끼리는. 누구한테 대항을 못한다? 임대인한테 대항을 못해요. 그죠? 그리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았어. 가만 있어봐. 이게 임차권을 무단 양도하거나 무단 전대해놓고 지금 엉뚱한 사람이 들고 와서 살고 있어. 그러면 열받겠죠? 그러면 이거는 채무자, 임차인의 의무를 불이행한 거니까 내가 그냥 해지하면 돼요. 그죠? 나가라! 그래 버리면 돼. 무단 점유니까. 근데 내가 이 기존에 있었던 임차인, 그 사람한테 임차권 해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임차권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월세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임차권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지금 무단히 들어와서 살고 있는 전차인이나 전대인, 임차권 양수인 이 사람한테 월세 달라고 못합니다. 그런 거 손해배상 청구도 못해요. 그 얘기가 이겁니다. 왜냐? 아직 임차권이 해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서 헷갈릴 만한 건 그거예요. 그거.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무단 양도했을 땐. 그쵸? 예. 해지하고 쫓아내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권을 양도했는데 임대인이 동의해줬어요. 그러면 기존 임차인은 이제 임차권에서 나가는 거고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전대일 때도 요거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죠? 동의가 있는 전대일 때, 이럴 때는, 그죠?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임대차 관계는 없지만 전차인을 좀 보호시키고 있습니다. 의무를 이 사람한테 직접 부여하기도 하고 요 전차인을 위해서 좀 보호하는 규정도 있고 그래요. 보호하는 규정. 보호하는 규정을 좀 보면 여기 보호하는 규정에 요거 있죠? 특별 규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으로 함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그래봤자 전차인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오케이 임대인이 동의해줘서 전차를 했어요. 방 한 칸을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는데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이 전차인은 쫓겨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임차인이 그 계약 기간 중에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임대인은 그 새 살고 있는 전차인한테 통지해줘야 돼. 통지. 내가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이 사람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생겼으니 너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왜냐면 얘도 나가야 되잖아요. 해줘라.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동의를 받은 전차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 자, 내가 전차를 했어. 그래서 막 살고 있는데 임대차가 먼저 끝났어. 나는 전대차는 아직 전차는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임대인한테 이 임대차가 끝났지만 나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임대청구권이에요. 임대청구권. 전에 있었던 임차인이 나가고 내가 새로운 임차인이 되겠다. 이게 임대청구권이고 그거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만든 이 건물이나 아니면 부속물이나 이거 네가 사라. 매수청구권이에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속물 매수청구권.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도 그 전차인이 자기의 의무를 다 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채무불이행에 걸리거나 그러면 행사할 수가 없는 권리들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종료는 뭐 존속기간 만료하거나 아니면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해지 통고를 하거나 그죠? 그럴 때고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그 민법 총칙은 좀 자세하게 좀 다뤘고 물권법부터는 좀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진행한 면이 있는데 지금 기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단어의 의의, 용어 그리고 어떤 게 존재한다. 교재가 이러이러한 걸로 써 있구나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단어의 의미하고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편제대가 있구나. 이것만 가볍게 워밍업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강의부터 막 샅샅이 다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서 공부 못해요. 그러면 그 힘을 들여서 언제 공부하느냐? 기본 강의 때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때는 좀 더 회차도 넓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쓱 훑어본 교과서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볼 거기 때문에 원래 책은 최소한 3회독은 해야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원래 이 법학서라는 게 아주 특성이 책을 보면 이해할 것 같아요. 강의 들으면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을 막상 딱 덮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법학서는. 보면 알 것 같고 덮으면 바로 까먹습니다. 요게 한 4번 정도 반복을 해야 머릿속에서 체계가 좀 잡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자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지금은. 그죠? 근데 그 민법 총칙에 앞부분에 뭐가 있고 뒷부분에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 강의에서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기초 강의의 목표는 달성한 겁니다. 이제 기본 강의 때 하나하나씩 찬찬히 내용을 큰 줄기와 이파리를 다 하나하나씩 공부할 테니까 그때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때 세세한 거 암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기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